오늘 사실은 그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소개해 드리는 작가인데 예. 이분 책을 또 구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다 절판돼서. 이게 절판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대를 좀 하셔도 좋겠고, 물론 뭐 내용이 우리 교수님이 그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왜냐면 뭐 불륜, 뭐 치정, 뭐 질투,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막장을 달리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맞아요. 교수님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예. 제가 그 단연코 말씀드리자면 이건 교수님의 그 취향일 따름이지 교수님의 그 개인 사생활은 너무나 건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교수님이 그 솔직하신 게 아닌가. 뭐 이걸 사실은 이게 다 좋아할 수는 없는 장르지만 예.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잖아요. 그럼요. 네, 이걸 교수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건, 네, 이건 솔직하시고, 물론 작품 세계에서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하야시 마리코라는 분의 작품이에요. 예. 첫날 밤이라는 이제 단편집인데요. 단편집 첫날 밤. 한자로는 초야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11개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네. 30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그거 다 그러니까 짧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스물 뭐 몇 다섯 페이지 정도, 페이지 평균. 정도 그 네, 정도로 이제 짧고요. 네. 일본에서 나온 게 꽤 오래됐습니다. 2002년에 나왔고요. 20년 전에. 예. 네. 근데 또 한국에 번역된 건 바로 번역됐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는 2003년에 번역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절판이 됐다는 절판이 말씀이네요.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아마 번역은 누가 하셨나요? 양윤옥 번역가께서 오, 하셨고요. 양윤옥 선생님. 너무 유명하시죠. 히가시노 네. 게이고 뭐 제일 많이 번역한 맞아요. 번역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5년 동안 방송하면서 가장 예. 많이 또 언급됐던 뭐 권혜연 그랬을 것 선생님과 같아요. 함께 그분 맞아요. 바로 맞아요. 양윤옥 선생님이시다. 맞습니다. 이번에 현대문학하고도 함께 작업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백조와 양윤옥 박쥐도 선생님. 네. 직접. 하야시 마리코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 자체는 여자 이름인데요. 예, 여자분이고요. 네. 1954년생이시고 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카피라이터를 했어요. 그럼 글이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그러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주 읽기 간결해요. 쉽겠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카피라이터 출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네, 읽기 좋아요. 예.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소설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1982년에 이제 수필집을 하나 냈는데 82년이면은 36살인가요? 아니 28살. 28살. 예, 와, 이거 28살에 젊은 나이에. 젊은 때. 예. 네. 근데 이게 대박 베스트셀러가 돼요. 책 이 제목이? 예. 룬을 사서 집으로 가자. 이게 뭐예요? 뭔지 룬룬을 모르겠어요. 사서 집으로 제가 가자. 룬을 네, 사서 수필집 집으로 가자. 제목입니다. 예. 요게 대박 났다. 예. 는 이게 거고요. 인제 대박이 나고 네. 그리고 4년 있다가 86년도 그러니까 뭐 2 살 네. 정도 젊은 때죠. 그렇죠. 이때 인제 그 뭐 소설 막차를 탈 수 있다면 음. 그리고 또 교토까지 음. 이걸로 막 상을 타는데 엄청나요. 약간 네. 나우키 상을 타니까. 어. 예. 젊은 나이에 나우키 상을 타요. 음음. 뭐 최고의 상을 타는 거죠, 네. 대중문학에서는. 그리고 뭐 상을 얼마나 많이 타는지 뭐 하얀 연꽃 사랑이라는 작품으로 시바타 렌자부로 상도 타고 음. 커플 게임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도 타고 어. 하여간 뭐 문학적으로 유명하다는 상은 뭐 다 수상을 할 정도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상당히 그 상에 욕심이 많은 분인데 맞아요. 예, 이분을 그러니까 좀 부러워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나이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이분은 예, 54년생이고. 한 4살 더 네, 많네, 히가시노 게이고보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그 소설 데뷔도 비슷하네요. 이분은 어, 86년도에 했고 맞아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85년도에 했고 음, 부러워할 만했네요, 정말. 그랬을 상 것 타는 같아요. 거를. 맞아요. 하야시 마리코. 이게 예. 한자로는 그 수풀림자의 참진자, 예. 이칠자의 아들 아들 자자. 자자에서 예. 임진리꼬, 예. 아니 꼬라고 읽으면 안 되죠. 임진이자. 임진리자를 하야시 마리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분 작품이 꽤 많이 번역이 돼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유명하다 보니까 네,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10권이 넘는 소설과 수필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설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 중에 유명한 게 커플 게임하고 커플 불륜 커플 게임은
그 일어로는 민나노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밀? 뭐 모든 이런 사람의 비밀, 예, 여러분의 예, 비밀, 예, 뭐 예, 이런 뭐 거가. 그런 것 예.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 탄 건데, 어, 요거 그리고 불육회한 과일 이 소설로, 불유쾌한 과일. 이거는 그대로 어, 번역을 했네요. 예. 네. 근데 이 불육회한 과일 이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본 에로티시즘의 최고봉. 남성적 위선과 권위주의를 발칵 뒤집는 발칙함과 발랄함. 젊은 독자를 강렬하게 사로잡는 하야시 마리코의 마력. 예. 너무 오바했나? 아니요, 맞아요. 이 작가가 약간 이런 어떤 불륜, 뭐 어, 치정, 에로티시즘 아, 이런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막 문학상을 많이 탔는데 아주 재밌는데. 그만큼 또, 이 구성이 잘 돼 있다는 거겠죠. 뭐, 예, 이쪽으로만 흘렀으면 그런 뭐 권위 있는 상 받기는 어렵으니까, 그렇죠. 뭐. 근데 이 불육회한 과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데 일본 불륜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소설이다. 뭐 이렇게 어, 뭐 결혼과 성, 연애와 불륜, 어, 욕망과 환멸의 기록이자 네, 출간 직후 일본 여성계를 강타했고 네.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된 화제작이다. 그랬대요. 어, 불육회한 과일이. 이거 너무 과장한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뭐 외도 뭐 그러니까 한 여성이 결혼한 여성이 외도하는 몰래 남편 몰래 아, 그런 이제 네. 스토리인데 제가 딱 그 좋아할 부부의 세계 뭐 스토리잖아요.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묘사도 상당히 적나라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워낙 이 첫날 밤을 먼저 읽어보고 네, 단편집 읽어보고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네. 그 커플 게임 불유쾌한 과일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절판됐는데. 하나는 불유쾌한 과일은 아마 절판이 안 됐고 아, 커플 게임도 절판이 안 됐나? 이거 구해봤어요. 하나는 네. 그 사볼 수 있고 음, 하나는 중고로 이제 구할 뭐 중고 그런 것 서점을 같은데 워낙 좋아하시니까 또 예, 교수님. 예. 그럼요. 예. 음, 그런데 두 권을 다 읽다가 네. 말았어요. 읽다 말았어요. 왜요? 재미가 묘사가 완, 좀 완전 너무 덜하던가요? 그렇죠. 네, 드라마 이제 저는 안 읽는데 그건 아니에요. 묘사는 네, 참 적나라하고 좋은데 네. 완전 막장 불륜 소설인데 아, 이게 그 별 내용이 없고 음, 이게 제가 이제 뭐 총각이고 나이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읽었을 것 같은데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음, 이게 좀 시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이 불륜 치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제가 불륜 치정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미스터리 요소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별로였고, 아유, 저는 우리가 별로였어요. 지금 예. 소개하는, 하야시 마리코의, 예. 히야시는 첫날 맥주의 야, 히야시, 시원한 하야시 마리코의 첫날 밤 무척 재밌게 읽으셨다 이 말이죠. 이거는 모든 단편이 미스터리적인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음, 아주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군요. 무척 네.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이 작가가 또 사실은 수필집으로 데뷔했잖아요. 그걸로 떴죠. 28살 예. 때. 수필집도 소설만큼 유명해요. 아, 그래요? 수필집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만 제가 제목을 소개해 드리면은 되게 네. 재밌습니다. 예. 남녀 남 사이엔 무슨 일이 예. 생겨도 이상할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카피라이터 출신이라 예. 거침없는 여자가 아름답다. 예. 예쁘지 않으면 사는 게 괴롭다. 가만히 튀는 여자가 아름답다. 예. 내숭을 떨까 수다를 떨까. 예. 예. 근데 이건 글쎄 번역하신 분이 또 제목을 잘 잡으셨을 좀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예. 카피라이터 예. 예. 출신이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고요. 이게 남녀의 어떤 심리, 특히 여성의 심리 뭐 이런 아, 그런 걸 것들을 좀 다룬 많이. 수필을 아주 잘 쓰는 분이고요. 네. 조금 더 이분이 설명해 주세요. 하야시 마리코. 예. 이분이 그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나오키상,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 중앙공론문예상, 마이니치 출판 문화상 뭐 이런 각종 상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어, 심사위원 정도 될 정도면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일본 문예가 협회 이사장의 여성으로 처음 선출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책만 잘 쓰는 게 아니고 이런 활동도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아, 그러네요. 예, 또 이게 주간 문춘이라고 아주 유명한 잡지 있죠. 네. 그 주간 분춘이라고 하는데 음, 여기에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는데 네. 그 에세이 연재 통산 연재 횟수가 그 2020년 10월 14일에 1655회를 와, 이르러 가지고 이게 주간지니까 1년에 52회씩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죠. 30년도 넘게 쓰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대박.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정될. 아니, 이- 기네스는 이런 것까지 세계 기록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놀란데 이게 뭐냐면 동일 잡지에 있어서의 에세이의 최다 게재 횟수라는 게 아, 있더라고요. 이거 뭐 잡지만 다른 건 또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동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잡지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또 그 결혼을 또 했어요. 조금 늦게 네. 36살에 평범한 회사원과 이제 맞선을 보고 결혼을 했고 음, 1990년에 네. 아이를 늦게 좀 낳더라고요. 1999년에 그 44세 이제 어, 장녀를 출산했다고. 아유, 귀한 따님이겠네요. 그러게요. 예, 잘 키우고 계시겠죠? 맞아요. 네. 예. 이 카피라이터 출신답게 아까 그 원하는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체가 아주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고요. 네. 아주 무거운 문제까지도 뭐 칙칙하게 풀어내게 나가지 않는 아주 독특한 색깔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음흠. 뭐 수필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미스터리 같은 역사 어, 소설까지도 뭐 아, 쓸 역사 정도니까. 소설도 예, 대단한 분이죠. 그것도 치정 불륜인가요? 안 읽어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미스터리 쪽은 아니에요. 미스터리 아, 쪽은 그렇군요. 전혀 아니에요. 조금 예, 다르군요. 예. 하야시 마리코의 첫날 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반 편이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스포일러로 한 편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책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들으셔도 무방하겠고 그리고 11편 단편 가운데 한 편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억해 예. 주시고 참 교수님께서 절판돼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책을 이렇게 재밌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네. 11편 가운데 다음 시간에는 그 눈소리? 눈소리 한다고 예, 하셨나요? 네 번째 단편 눈소리. 눈이 내리는 눈소리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11편 다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 순 없고 지금 예, 몇 편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네 편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예, 첫 번째 단편이 애완동물 가게의 스캔들인데, 내가 자주 가는 애완동물 가게는 동네의 온갖 소문을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 과거와 관련 있는 인물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나도 그 애완동물 가게를 장식하는 가장 놀라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내 젊은 시절의 상처가 된 그 비밀이 막 이제 밝혀지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단편 귀향입니다. 어린 시절 친한 것 같으면서도 강한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 된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 있죠. 예, 있죠. 예. 근데 헤어졌는데 네.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도 나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음. 도쿄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아직까지 그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질투심이 있어요. 아. 어느 날 친구의 딸을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그 친구와 놀다가 친구의 샌들을 내가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강에 둥둥 떠가던 샌들처럼 이 아이를 그냥 강물에 둥둥 띄워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어이,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하여튼 아. 막장 엽기 뭐 이런 것들이 소재로 나오는데, 네. 또 다섯 번째 단편입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없는 것. 음. 네. 갱년기에 우울해진 중년의 나예요. 어. 우연히 한 남자에게서 네. 괴이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은 15살 연상의 부인과 사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음. 어느 날 그 남자는 친구를 불러서 자기가 부인과 자는 모습을 보라고 합니다. 몰래 이거 훔쳐보라고.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제안을 받은 친구는 이제 보게 되죠. 제안을 받아들여요. 네. 그때 그 놀라운 장면을 아주 보게 됩니다. 아니 그 뭐 이 얘기만 들어도 놀라운데요, 뭐. 이 얘기까지만도 놀랍죠. 네. 하여튼 뭐 엽기를 달리는데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파트예요. 그런 거. 교수님 너무 이렇게 그 자신을 폄하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잘 이렇게 장식해 드리고 있잖아요. 포장해 드리고 있잖아요. 예,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단편이 첫날 밤인데, 이거를 요 단편집의 제목으로 삼은 거군요. 맞습니다. 예. 홍기를 놓친 외동딸이
자궁 제거 수술을 받기 전날 밤이에요. 아직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고 아버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 몇 편 소개해 주셨죠? 4편. 4편. 나머지 7편도 다 이 모양인가요? 뭐 거의 그 수준이죠. 예. 하여간 요거 문학 작품은 문학 작품으로서만 이해를 그럼요.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럼. 요렇게 줄거리만 얘기하니까 이렇지 뭐 표현이라든가 또 담고 있는 뭐 함축적인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본의 권위 있는 상을 받기에 충분한 작품들이었다.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고 포장을 해주시니까. 네, 예. 이게 포장이에요? 이거 상 받았잖아요, 이거. 그럼요. 네. 맞아요. 다음 또 질문이 또 기가 막힌 질문을 또 교수님 원고에 적어주셨네. 교수님, 일본에는 관능소설이라는 분야가 있다면서요? 아주 관능 소설이 이제 뭐 야한 소설 뭐 이런 거로 되게 그렇게 많이 그러죠. 생각하죠. 제가 그래서 관능적이다 뭐 이러죠. 한번 한자를 찾아봤어요. 네. 이게 보시면 벼슬관이에요. 뭐 관리, 뭐 관직에 나가서 할 때 벼슬관이고 예. 능력 할 때 능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뭐 야한 소설 뭐 이런 걸까 했는데 벼슬이 있는 사람이 능하게 하는 거니까 일이 그건가? 예. 근데 뭐 하여간 관능이라고 사전에는 또 감각 뭐 육체적 쾌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관능적이다 이렇게 써요, 표현을. 쓰니까 맞아요. 일본 말이 들어온 걸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그렇겠죠. 근데 이 관능 소설도 따로 그 분야가 있다는 게 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기 흥미롭습니다.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번역이 돼 있어야지 좀 볼 텐데 네. 많이 이런 쪽으로는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수님 너무 서운하시겠다. 서운했는데 예. 수년 전에 2014년에 뭐 한 유명한 관능 소설 작가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 이 구산하기 유라는 작가인데요. 구산하기 유. 예, 이분의 그 유명한 관능 소설 3부작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막 많이 안 찍었어요. 그래서 금방 절판돼서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오히려 그 새 책보다 더 비싸겠군요.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요. 교수님 다 읽으셨어요? 저는 읽었죠. 네. 3편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 보니까. 글쎄요, 만 1만 원에 그게 10만 원이 됐다고요? 와. 근데 이게 제목 소개해 드릴까요?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1권, 당신이 그만두라고 조를 때까지. 2권, 당신 안에서 쓰러질 때까지. 3권, 당신이 애원해도 마지막까지. 이게 3권이 제일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당신이 애원해도 책을 팔지 않아. 그래서 비싼 거예요. 와, 이게 다 연결이 됩니까? 1, 2, 3, 연결이 되는 책이고요. 이 작가가 얼마나 관능 소설로 유명하냐면 이런 또 상이 있는 게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관능문고 대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본 관능문고 대상? 발음하기도 어렵네. 이거를 대상을 수상했고요. 이게 저기네. 이 관능 소설이 대단해? 이 관능 소설이 대단해. 이 추리 소설이 대단해 아니에요? 맞아요. 이 미스테리가 대단해. 야, 아주 미스터리가 웃긴데 대단해. 거기서도 대상을 땄더라고요. 훌륭한 책이네. 예. 그 앞장에 또 쓰여 있는 한 문장들이 무척 흥미있다고. 이것도 맨 앞에 무슨 뭐 어머님께 바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다른 글을 써놨어요. 1, 2, 3권에 있는 어머니한테 바치긴 좀 내용이 그렇죠, 이건. 한번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이걸 교수님이 하는 거하고 저하고 하는 거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해보세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1권. 욕망은 결코 중간에 멈춰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욕망은 결코 중간에 멈춰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원하는 스님이 하셔야겠어. 나는 너무 밋밋해서 재미없고. 아니에요. 교수님 잘하셨어요. 해볼까요? 네. 그녀는 독살스러운 악의 꽃이지만 그 역시 꽃임이 틀림없다. 저 악의 꽃은 아니게 들렸어요. 3권. 해보세요. 한번. 다 이해했으니까 3권. 그러니까 3권. 네. 그녀는 천사이자 악마지만
알몸이 되면 순수한 악마였다. 예. 아, 이거 참 미치겠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장르가 있다는 것도 재밌고, 이게 예, 뭐 관능문고 대상 이런 상들이 있다는 것도 진짜 몹시 웃기죠. 재밌습니다. 이 예. 독살, 독자 서평이 있군요. 첫날 밤에 대한 독자 예. 서평이 있습니다. 요거는 첫날 밤입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건 다른 책 얘기예요. 예, 네, 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야시 예, 마리코의 첫날 예. 밤, 독자 이게 서평. 그 일미즐의 그 하나비님이 네. 2021년 5월 20일에 올려주신 글을 제가 갖고 온 건데, 최근에 저 책을 구하셨나 봐요. 예, 네. 이분의 이 글을 읽고 네. 제가 이 책을 사서 보게 된 아, 거예요. 그렇군요. 예, 하나비님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시죠? 예, 하나비님, 예, 감사합니다. 평균 30페이지 안팎의 짧은 분량이지만 간결하고 선명한 감정 묘사와 공감률 100%의 캐릭터 덕분에 이야기의 밀도는 어지간한 장편보다 높고 농밀합니다. 특히 거의 모든 수록작에서 다루고 있는 다채로운 색깔의 불륜의 향연은 그만큼 여러 가지 감정과 여운을 만끽하게 하는데 지극히 통속적이고 때론 불쾌감을 자아내는 이야기들이긴 해도 오히려 선남선녀의 뻔한 해피엔딩 멜로보다 더 현실감 있고 깊이 이입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졌거나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독자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하야시 마리코의 첫날 밤입니다. 이게 예.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졌거나 여기에 꽂히셨겠네, 교수님. 그럼요. 네. 예, 하야시 마리코라는 엄청난 상을 받으셨던 예, 상이란 상은 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뭐 불륜, 질투, 치정 뭐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예, 있는 책 첫날 밤이라는 단편집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1편 중에 오늘 한 편만 저희가 스포일러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절판이 된 데다가 나온 지도 좀 됐고 그리고 11편 가운데 한 편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화는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그럼요. 예, 11편의 단편 가운데 교수님께서 최고로 꼽으신 작품 바로 누운소리입니다. 눈이 내리는 소리, 누운소리 네. 스포일러 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츠키 집안은 암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거의 연례 행사처럼 이어졌어요. 8년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시작으로 큰아버지와 두 사촌 형님이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각별하게 지내던 사촌 매부도 작년 가을 47이라는 한창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78살의 가츠키의 어머니가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츠키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78살이나 되신 어머니의 유방에 설마 하니 암세포가 침투할 만한 풍요가 남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술로 일단 제거했는데도 암은 어머니의 몸 여기저기로 전이하면서 잔뜩 신바람이 나서 날뛰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그들에게 먹힐 대로 먹히고 무너져서 그 존재마저 없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51살의 가츠키는 아내와 2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고 번역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였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나마 시간이 자유로운 자신의 직업 덕분에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병간호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병간호를 하고 있던 가츠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82살의 외숙모가 돌아가셨다고 외숙모의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가츠키는 그런 외숙모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외숙모라면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데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상했어요. 가츠키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이시즈카 나에라는 이름의 외숙모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하자 어머니의 안색이 별안간 변합니다. 어머니의 눈은 둥그렇게 커졌고 바싹 말라서 살이라고는 거의 없는 얼굴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피부 밑의 해골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하얀 틀니를 내보이면서
크게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이토록 천박스런 웃음소리를 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외숙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이상하게 웃으세요? 순간 미쳐버렸는가 싶을 정도로 어머니는 한참이나 웃으시더니 이윽고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셨다. 눈에 끈끈한 눈물이 고여서 가즈키는 가제 수건으로 닦아드렸다. 정말 신기하다. 내가 곧 죽으려고 하는 참에 그 사람이 죽다니. 분명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본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꼭 맞춰서 죽을 리가 없어. 이런 얘기 해도 괜찮겠니? 하고 어머니가 문득 물으셨다. 물론 괜찮다고 가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입 꾹 다물고 죽을 작정이었는데 나는 암만 해도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역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야, 내가. 어머니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유난히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3년 전쟁이 한창이던 때 아버지를 만나 결혼한 이야기를 해줘요. 어머니는 당시 앞으로는 양복을 입는 시대가 될 거라는 얘기에 양재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재봉틀을 판매하는 사원이었던 아버지를 만나서 연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시로서는 연애 결혼이 흔치 않았던 시대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군대 소집 영장이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입대하던 날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더 심해지자 어머니는 공습을 피해 혼자 고향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사대부 집안으로 자존심이 강했던 어머니의 외갓집은 이러저러한 일을 계기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이었어요. 고향에는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와 오빠의 아내인 새언니만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집안의 장남인 오빠는 내 아버지보다 2년이나 앞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연락 온 외숙모가 오빠의 아내, 즉 새언니라는 것이에요. 새언니는 남편이 전쟁에 나갔고 어머니의 남편도 전쟁에 나간 동병상련 탓인지 어머니에게 아주 잘해주었어요. 오히려 냉랭한 것은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새언니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겠지만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정말 미웠다고 해요. 결국 나중에는 훨씬 더 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 종전과 동시에 큰오빠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지. 멀고 먼 오키나와까지 끌려갔다는 게야. 전쟁이 조금만 더 일찍 끝났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새언니도 어머니도 어지간히 울고 또 울었지. 나도 함께 울면서 네 아버지도 분명 같은 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종전되고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거야. 그때의 복잡하던 심사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한 여자의 남편은 죽었고 또 한 여자의 남편은 무사히 살아 돌아왔으니 나는 너무 기뻐서 그냥 펄쩍펄쩍 뛸 것만 같았지. 그렇지만 집안의 가장이 죽은 상중인 집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야 있었겠니? 나는 기쁜 내색도 못하고 전사한 오빠의 누이답게 조용히 지내야 했지. 그때부터 오래된 시골집에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어. 도쿄로 어서 돌아가고 싶었지만 네 아버지의 회사도 우리가 살던 아파트도 공습으로 폐허가 되어버렸어. 게다가 더 큰 일은 네 아버지가 전쟁터의 고생으로 폐병이 생긴 거야. 그 당시 폐병은
곧 죽을 병이었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저 공기가 좋은 곳에서 영양이 풍부한 것을 먹으며 편히 쉬는 것뿐이었어. 그러니 도쿄로 돌아갈 수가 없었지. 나는 아주 필사적이었다. 네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지. 네 아버지는 온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백수처럼 지냈어.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이고, 오늘도 밥벌어지가 얼씨구 좋다 놀아대는구나 라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친모녀간인데 서로 의지하는 구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건 태평시대 사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야. 반찬 한 조각 남은 것을 과연 누가 먹을 것인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눈을 번뜨기는 그런 생활을 매일 해보아라. 누가 더 머리를 잘 굴리는가? 누가 이 집에서 더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로 집안 서열이 칼같이 정해진다. 모녀의 정 같은 건 그 다음 문제야. 예, 이런 쉽지 않은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이 집에서 가장 영리하고 제일 쓸모가 있던 사람은 새언니였어요. 새언니는 아침에 해만 뜨면 밭으로 달려나가 땅을 갈았고요. 거기에다 식사 준비에 빨래에 애까지 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고는 심지어 닭 모이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또 바느질이며 이불 깁는 것도 새언니의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머니와 새언니의 눈치를 봐가며 뭔지 모르지만 자꾸 서운한 감정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원래부터 고향 마을을 좋아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눈이 지독하게 많이 내리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니 내가 집안일을 열심히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는 아예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나마 먹고 사는 것은 새언니 덕분이라고.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새언니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떠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형이 전사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한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떠돌았는데 그것도 다 며느리를 집안에 묶어두려는 수단이었어요. 얌전하고 일 잘하고 자기들의 노후를 보살펴줄 구식 며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새언니를 내신 업신여겼어요. 언젠가는 도쿄로 돌아가려고 눈을 번뜩이던 나와는 달리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남편마저 죽고 나서 그저 답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였으니까요. 아직 20대의 팔팔한 나이에 한적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시골에서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상대로 살아본들 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나는 새언니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어요. 새언니는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밉상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여자들이 다 그렇듯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조용하고 어딘지 평면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의 일인데요. 오랜만에 집에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목욕탕 밑에서 불을 지피다가 창 너머로 새언니를 보던 나는 흠칫 놀랐어. 목욕탕 바닥에 대나무 자리에 앉아있던 새언니가 자기 젖가슴을 어루만지고 있더라고. 그때만 해도 비누 같은 건 없었고 모두 쌀 기울을 비누 대신에 썼지. 그것을 손에 바르고 새언니는 남자 손 대신 제 손으로 쥐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어. 밭일을 하느라고 온통 새카맣게 그을렸는데 전무덤 주위만 너무도 새하여서 나는 얼른 눈을 돌렸어. 그야 당연하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으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는 밤이면 아래층의 새언니 방에서 신음소리가 새 나오는 거야.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화들짝 놀랐지. 다음 날 새언니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그러더라. 낮에 너무 피곤했는지
자다가 종아리에 자꾸 쥐가 난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나 보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더군. 그렇지만 그 신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하필 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는 밤만 골라가며 더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내게 네 아버지는 뭐라고 지독하게 천한 농담을 했다만 지금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기억하기도 싫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어느 날 네 외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시나 싶어서 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지. 네 새언니가 너무 불쌍하지 않니?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한참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게야.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으니 얼마나 괴롭겠느냐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그제야 무언가 짚히는 게 있더라. 그래도 설마 했는데 결국 어머니의 얘기는 그거였어. 새언니에게 네 아버지를 빌려주라는 거였지. 설마 싶지? 그래. 나도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웃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의 범절이라면 목숨도 거는 메이지 시대 여자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다니 정말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구나. 그런데 남자를 잃은 여자의 몸이 얼마나 괴로운지 너는 몰라.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 나는 그만 오싹 소름이 돋더라. 알겠니? 어머니는 자기 경험을 말하신 거야. 청상 과부가 된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소연하신 거야. 마음이 아니라 몸이 괴롭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그런 짓은 세상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한다고 나는 말했지. 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을 짚어준 거야. 무엇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런 짓을 원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입만 꾹 다물면 될 일이다. 우리만 아무 말 안 하면 그걸로 되는 게야. 그걸로 우리 집안이 지켜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네가 꼭 참아야지. 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네 아버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그런 새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 남편 좀 빌려주는 게 무슨 대수냐면서 어머니가 나를 막 몰아세우시더구나. 나는 그런 부탁을 해도 남편이 화를 낼 게 뻔하다고 맞받아쳤지. 그랬더니 어머니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랄 소리를 하시더라. 벌써 물어봤는데 나만 좋다면 괜찮다고 하더라는 거야. 그 병은 요양만 잘하면 그쪽은 쓸수록 오히려 강해진다고. 네 남편도 요즘 할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처지니까 새언니하고 네 뒤를 좀 봐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 나는 어째서 그때 어머니를 밀쳐내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오지 못했을까? 지금도 알 수가 없어. 그저 그때 생각한 것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는 고스란히 굶어 죽는다는 것뿐이었어. 예, 그렇게 떨떠름한 얼굴 하지 마라. 굶주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곧잘 그런 눈빛을 하지. 그렇지만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이라도 하는 법이야. 피난 내려와서 남의 집 살이를 하다가 그 길로 미망인이 돼버린 어느 가문의 부인이 아이 둘을 먹여 살리려고 밤마다 마을 남정네들 끌어들인다는 얘기도 들었어. 인간이란 그런 거야. 그렇지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 사나흘에 한 번, 네 아버지는 나랑 같이 자던 방을 슬그머니 나가는 거야. 그 해에도 지긋지긋 눈이 많이 내렸지. 눈은 정말 너무 싫은 소리를 내더라. 눈이야 원래 소리를 빨아들이는 거니까 굉장히 조용한데 그게 지붕 위에 쌓이기만 하면
집 전체가 삐걱삐걱 어긋나는 소리를 내는 거야. 아, 벌써 첫눈이 왔어. 올해는 눈이 빨리 오는구나. 그러다 눈을 뜨면 그게 아니야. 네 아버지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서 새언니 방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새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지. 나와 어머니 눈치를 보는 아주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어.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내 귀에는 다 들렸지. 온 집안이 다 소리를 질러. 눈이 많이 내린 밤처럼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신음소리를 낼 차례였지. 새언니 얘기는 정말이었어. 몸이 달아오르면서 마구 후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그곳에 힘을 꾹 주고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하면 종아리에 자꾸 쥐가 나는 거야. 정말 그 해는 눈이 많이도 내렸어. 나는 눈 속에 파묻혀 신음을 하고 집은 삐걱삐걱 소리를 냈지. 그리고 새언니는 이듬해에 아이를 낳았어. 1947년이지. 큰 눈이 온 다음 해라서 내가 그 해를 분명하게 기억한단다. 잠깐만요. 가츠키가 소리쳤다. 1947년이면 내가 태어난 해잖아요. 외숙모네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면서. 외삼촌은 전쟁터에서 돌아가셨고. 그럼 그게 설마? 그러니까 말했잖니. 너는 네 아버지하고만 꼭 닮았다고. 어머니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셨다. 볼 근처에 어설프게 남은 갈색으로 바싹 말라붙은 피부를 베개에 바짝 붙이는가 싶더니 금세 잠이 들었다. 병이 나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신 거지요? 맞아. 어머니는 머리가 이상해진 거야. 무엇보다 지금은 봄이 아니에요. 지금 1월 말이란 말이에요. 저거 봐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 오늘 큰 눈이 내린대요, 어머니. 어머니, 눈 좀 떠봐요. 어머니, 어머니. 예, 이건 이렇게 소설이 마지막입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네, 구조죠. 충격적인 이야기고요. 더 충격적인 건 어떻게 내 분량을 이렇게 잔뜩 갖다 놓으셨을까. 저는 편하게 있었네요. 네, 스포일러를 제가 수고하셨어요. 했네요. 하야시 마리코의 첫날 밤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11편의 단편 소설 가운데 그중에 한 편을 오늘 스포일러 예, 눈소리. 예.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작품들도 실려 있는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거의 뭐 이 수준 정도 되는 것들이 11편이 실려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거를 하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공감이 있어요. 되는 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도 그렇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 범죄자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저 작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작품 가지고 다시 찾아오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건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